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4월 4일 윤석열 파면 선고일입니다. 철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철학. 자, 오늘 선고일이 갑자기 잡히면서 오늘 철학 아이템을 갑자기 또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떤 내용을 하실지 저는 아예 모릅니다. 맞아요. 굉장히 오늘 또 고생을 하셨을 것 네. 같은데요. 박구용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구용입니다. 네, 제 말이 반갑습니다. 맞죠, 근데? 그렇죠. 아니 아침에 이제 막 광주에서 네. 출발을 해서 어. 그 송정역으로 가는 길이 이제 공항 가는 길이거든요. 꽤 멀어요. 네. 아침에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네. 벚꽃이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벌써요? 남도에 벚꽃이 쫙 폈어요 길가에. 벌써? 근데 와. 벚꽃을 보는데 기분이 뭔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벚꽃을 보는 마음이 힘들어. 예.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이 벚꽃 시절이 되면 또 사회가 활기를 띠고 네, 많은 맞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때 뭔가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너무 복잡한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 한 열흘 전부터는 제가 이제 이 제7공학으로 강제적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네. 철학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일종의 인터레그넘이라고 기존의 권력 체계는 무너져 버리는데 국가 체계가 무너지는데 아직 새로운 체계는 오지 않은 상태. 이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막 하면서 차를 타고 왔어요. 예.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그중에 우리 다른 세계사적인 역사는 제가 연구를 좀 했거든요. 세계사적으로 이런 시기에 사람들은 어땠나 이런 것도 연구도 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그랬어요? 그런 거 해야 되겠잖아요. 철학자니까.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오늘 오면서 아침에 오면서는 우리나라 경우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 언제 우리가 이 인터레그넘이었지? 다시 말하면 권력 부재 상태, 정확한 체제가 더 없는 거예요. 네. 그게 3번 있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3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1945년에서 48년까지 미군정 시기잖아요. 미군정. 미군정 시기에 그렇지. 뭐가 안정해진 거예요. 뭐가 안정해지고 막 대혼란이 있었죠. 네. 물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상상력도 있었죠. 좋은 시기죠. 또 좋은 시기도 했죠. 혼란의 시기도 했지만 또 한 번이 뭐냐면 4.19로 제2공화국이 탄생하잖아요. 4.19로 제2공화국이 탄생하는데 1961년에 박정희와 육군 육사 8기들이 합쳐가지고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요. 예.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그때부터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바로 박정희가 대통령 했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군정이 63년 12월까지 지속돼요. 그러니까 61년 5.16부터 63년 12월까지 지속되니까 2년 동안 2년 동안 지속되죠. 이 시기가 굉장히 또 말은 체제가 정해지지 않은 시기예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이 뭐냐면은 79년에 박정희가 12.6대 시해되고 네. 그런 다음에 전두환이 권력 대통령이 된 날짜가 언제지 아세요? 81년 3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러네. 이 기간 동안에 5.18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인터레그넘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런 우리나라 이런 시기들이 있는데 다시 인터레그넘이 오면 우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예. 나라가 이거 큰일이구나. 예. 단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우리 시민들의 역량이 그때보다는 훨씬 뛰어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80년대에 서울에서 회군을 하잖아요. 서울대 회군이라고 이런 것이 지금 같은 경우는 불가능해요. 심리 역량상. 그래서 광주 5월처럼 고립된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지금 뭐 정보가 넘쳐나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정보가 정보 또 대한 미디어도 있고 시민들의 네. 역량이 뛰어나고 그렇죠. 또 괜찮은 정치 세력이 있고 예. 해서 그때와는 다르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승기 작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승기. 전화면 불안해. 나도 불안해. 제 전화는 불안해. 근데 제 전화에 한 8알은 가짜 뉴스입니다. 어제도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매일 불안한데 어제도 가짜 뉴스 찌라시 보내가지고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랬어? 가짜 뉴스 보내가지고 윤석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또 제 나름대로 막 취재를 전화해갖고 확인했더니 야 그건 거짓말이야. 닥쳐! 어디서 저렇게 많이 받아와 쟤는. 그런데 진짜. 정승기 작가님이 예, 예. 전화를 딱 했는데 넣었는데
불안한데 받았었잖아요. 목소리가 좋아. 아 오늘은 네. 선거길. 선거기 잡힌 거 아시냐고 나 몰랐거든요. 아 그렇죠. 모르고 지금 오는 길이었어. 그래서 목소리가 좋아서 나도 듣자마자 기분 좋았고 그랬는데 이제 전화 끊고 나서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는 주제는 뭘 바꾸지? 원래는 지금 정치 성향에 대해서 분석하게 됐거든요. 이 어둠의 시기를 벗어나려면 저들은 왜 저렇게 이상한 정치 성향을 갖는가? 네. 사람들이 그 정치 성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러니까 정치 성향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은 다른 문제거든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런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좋은 주제네. 그렇죠. 근데 그건 네. 나중에 해야 될 것 네, 같고 그건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그건 이제 예. 요거 탈핵 끝나면 해야 될 네. 것 같고 항상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서민들은 서민을 위하는 정치 세력을 지지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당연하지. 그리고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 세력을 비판하는 게 당연한데 보면은 서민을 위하지 않는 정치 세력을 서민들이 지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은 노동자인데 노동 이슈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또 안 가자. 뭐 이런 것들이 참 항상 저는 궁금한 네네. 부분이 그거,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이제 사실 좀 나중에 심층적으로 네, 해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국내에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현대의 흐름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예. 탄핵되고 나면 대선 전국에서 한번 참 촘촘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주제를 바꿔야 되는데 뭘 바꾸지? 또 하나는 뭘 결심했냐면 금요일 날까지는 조심하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나는 조심해야 나만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맞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간절해야 되거든요. 간절해 나는 정말 나 정말 간절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신뢰하되 네. 대한민국의 모든 체계를 신뢰하되 네. 그리고 믿음을 갖되 그러나 네.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 진짜. 모두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발걸음도 조심하자 네. 그런 생각으로 실제로 그렇게 네.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우선은 간절하게 조금 조심스럽게 조심조심 하자 네. 조심히 그런 가기 생각이 좋습니다. 들었고 네. 그런 맥락에서 주제를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국가란 무엇인가 오히려 좀 더 예. 먼저 원론적으로 갑니다. 예.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국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중간중간에 말씀 나눠드리긴 했지만 네. 한 번 더 정리해보자는 거죠. 예. 자, 첫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국가는 사회인가 공동체인가? 라고 할 때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와 공동체를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지식인들, 뭐 특별한 전공 분야에서만 구분하지 일반 사회에서는 사회나 공동체란 말을 잘 구분을 잘 안 해요. 네. 그런데 이제 학문을 하려면 학문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거 뒤섞어 쓰더라도 필요하면 규범적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규범적으로 나누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학문한 태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사회와 공동체를 나눈다고 할 때, 네. 일반적으로 사회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반면에 공동체는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쉽지 않아야 돼요. 쉽게 말하자면 네.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게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논란이 뭐냐? 국가도 사회인가 하는 거예요. 아 국가도 사회인가? 자발성이 부여된 네. 것이냐? 예, 그래서 국가도 사회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국가도 여러 사회 중에 좀 큰 사회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한 말대로는 신자유주의, 네. 우리나라에서는 유라이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라인을 주로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사회도 국가도 하나의 사회일 뿐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해요. 독도 문제라든가 우리 운명적으로 우리한테 우리가 이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도 이 사람들 양보해버려요. 예. 이 사람들은 뭘로 보냐? 이해관계로 보는 거예요. 알겠다. 이해관계로 국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국가가 작아지길 바라요? 커지길 바라겠어요? 작아지길 바라요. 최소 정부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최소 정부론, 최대 시장론을 내세운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돼요. 예. 그러니까 국가를 사회의 다른 여타의 사회, 우리가 다양한
사회에 속하잖아요. 네. 다양한 사회에 속하는데 그런 사회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언제든지 국가를 나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면 되는 거야. 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최상목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이 사적으로는 미국 국회에 산다든가 이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국가를 사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매우 안 좋게 가면은 뭐 내가 뭐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뭐 그렇죠. 그게 뭐 중요하지 않은 그렇죠. 거지. 네. 언제든지 나는 아까 말한 대로 국가를 운명 공동체로 보지 않고 내 사회로 본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 선택에 따라서 움직일 수 네. 있다. 본다, 예를 본다.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한다. 아유 그러면 나는 이번에 뭐 일본 쪽으로 한번 가입해 볼까? 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상적으로도 뿌리 깊은 게 있고요. 예. 그냥 개인적으로 성향이 그런 사람도 있고. 예. 그게 좋네. 사상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이해가 되네.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그건 신자유주의입니다. 예, 또는 신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겠던 게 뭐냐? 사실은 가장 중시하겠던 게 국제적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네. 그런데 신기하게 지금 정황은 트럼프 같은 신기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이상한 시대에 와 있죠. 예. 아까 방금 전에 네네네. 그런 말씀 나누던데 희한한 시대에 와 있죠. 네. 그래서 국가가 운명 공동체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회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징표가 있어야 돼요. 징표가 뭐냐? 국민묘지다. 국민묘지라는 것은 가족도 공동체잖아요. 예. 가족도 공동체니까 뭘 하고 있죠? 죽음을 공동 관리하는 무덤이 있는 거예요. 국가도 그런 거고. 예. 그러니까 국가가 운명 공동체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묘지는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고 왜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 물질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눈으로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국가적으로 중요한 책무를 맡은 사람들은 국민묘지를 가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 지루하더라도 당연한 의식이고 국가가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직접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맡은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국민묘지에 꼭 가서 어떤 행사에 어떤 날짜가 되면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건데 자, 이제 국가는 그러면 일반적인 사회와는 다르다. 왜? 운명을 같이 하는 곳이다. 운명.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른 어떤 사회도 어떤 개인도 현대 국가 안에서는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폭력을 사용하는 모든 집단에서 유일하게 폭력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국가밖에 없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예.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면 국가를 운명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공동으로 삶을 구성하고 조율한다는 얘기거든요. 공동으로 삶을 구성하고 조율하는데 어떻게 매번 공동으로 삶을 구성하고 조율하냐 얘기죠. 불안정하잖아요. 네.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다시 말하면 복잡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등장한 게 뭐냐? 헌법 체계죠. 법률 체계고. 헌법. 그러니까 현대 국가에서 가장 국가란 뭐냐? 그러면 헌법을 기반으로 그렇지. 또는 헌법을 기초로 또는 헌법을 매개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반으로 기초로 매개로 예. 그렇지. 공동으로 삶을 구성하고 조율하겠다는 약속. 이것이 국가다는 거죠. 그게 국가야. 네, 국가야. 헌법을 기초로 알겠지 뭔 그렇죠. 말인지. 그러니까 예. 이게 너무 명확해야 돼요. 헌법이라면 헌법을 매개로 기초로 또는 기반으로 다 똑같은 말이다. 네. 공동으로 삶을 구성하고 조율하겠다는 약속. 그게 국가다. 그리고 헌법이다. 그런데 그 헌법을 저번에도 제가 이 책 가서 보여줬잖아요. 헌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예. 뭐가 뭐다? 권리와 권력이다. 권리와 권력. 예. 권력은 국민한테만 있습니다. 권력은 네. 그러니까 권리와 권력인데 자 국민의 권리와 권력 즉 주권과 인권이 들어있다. 그리고 주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기관을 헌법기관이라고 한다. 예. 헌법기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국민의 권리 즉 주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데 필요한 권한을 받는 곳, 권한을 갖는 곳 그것을 헌법기관이라고 그래요. 예. 여기 헌법기관들이 다 명시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기관이란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의 권리, 주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위해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던 기관. 그게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더 나아가서 선거사무소까지 그렇습니다. 있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까지 있죠. 선관위까지 선관위까지 다 있는 건데 네, 너는 헌법의 헌자가 무슨 헌자인지는 알아? 모르면은 너는 나가라. 아유. 자 그래서 예. 여기 네. 예. 헌자는 예. 저는 이게 왜 헌법이 난 궁금해. 헌법이 왜 헌법인지. 어. 헌자가 법 헌자야. 음. 그 법법이야. 난 뭔지를 모르겠어. 법법. 이 법이란 말하고 그건 좀 오래 시간 설명이 필요해요. 탄핵이란 단어도 그렇죠. 너 탄핵 무슨 말 자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지. 탄핵. 얘기해 주세요. 이거 난 궁금하더라고. 탄핵. 탄핵이 뭐야? 그건 다음 주에 합니다. 자 그러면 법 중에 법. 그러면 헌법 이 중에 법. 헌법 기관들 사이에는 헌법 기관들 모두가 다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거든요. 네. 그럼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민주주의가 잘된 나라의 특징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정당화된 국회가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를 얼마나 규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가.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를 얼마나 규제할 수 그렇지. 있는가라고 예.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정도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기준이다. 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네. 헌재가 판결 내용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다. 예. 그러면 헌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87년 헌법이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87년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 역사에서 1공화국 이승만이 거의 독재에 가까운 2공화국 잠깐 1년 반 정도 잠깐 민주공화국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는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까지 전부 뭐예요? 군사적 독재에 독재죠. 기반한 나라였어요. 네. 그 모든 과정에서 이 나라 헌법을 만들어 온 정신에 3.1 독립운동에서부터 3.1 독립운동 시작되잖아요. 헌법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3.1 독립운동에서부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피와 땀이 이 헌법 세계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87년 헌법에서 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 군사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민주 시민들만으로 이걸 막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왜? 너무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고 고통을 받아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법치주의, 그러니까 국회를 비롯한 광장에서 시민만으로 군사 독재를 막기가 너무나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힘듦이 있었고 많은 죽음이 있었고 그 저항에 와서 87년 체제 헌법을 만들면서 독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제도를 가져온 이유는 바로 군사 독재화를 막을 수 있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4월 4일 날 네.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네. 그 선고가 명확해야 된다. 저는 아. 어떤 경우도 8대 0이 나와야만 헌법재판소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럼 예.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심각한 비판을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7대 1도 안 돼. 그럼 안 됩니다. 안 돼. 이견 없이. 이때 정의란 헌법재판소가 군사 독재를 막는 데 필요한 정의란 소수 의견이고 다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기본 원칙인 거예요. 기본 원칙. 기본 원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뭐 다수결로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나라를 잃고 저 시베리아, 저 쿠바, 남미, 제가 독일 소공의 독일 저기까지 우리 동포들이 옛날에 나라를 잃고 헤매고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도 그 험난한 과정에서도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얻어진 나라에 맞습니다. 그 마지막 그런데 그 나라를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시민들을 자신들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체제 속에서도 그들과 맞서 싸운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거든요. 그 헌법을 지키라고 누가 만들었어요? 헌법재판소를 만든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군사 독재를 용인한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 그럼 헌법재판소는 다시 말하면 존립이 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8대0이 안 나온다.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이제 국민이 가져와야 된다. 그렇지. 다시 그렇게 회수해 본다는 가야 돼. 회수해야 네. 돼. 예, 국민이 준 거고 다시 회수해야지. 회수해야 된다. 예, 8대 0으로도 부족하다. 예. 거기에 뭐 별개 의견 들어가는 순간 회수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예. 봅니다. 예.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복잡한 입장 지금 우리 모두 조심조심. 조심해야 돼요. 조심조심. 왜냐하면 네. 작은 실수 하나도 네. 예,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큰일 있을 때는 조심조심 조심해야 돼, 실제로.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도 말도 네. 좀 드라이하지만 네, 드라이하게 재미는 하세요. 없지만 아니 재미 하나도 재미있지만, 재미있고 싶지 않아. 예, 그렇지만 좀 네. 조심조심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죠. 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할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체계는 다른 체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대한 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와 국가가 다르냐 같으냐 네. 이 논쟁처럼 법 체계는 예를 들자면 경제 체계나 행정 체계나 정치 체계와는 다르냐, 체계의 논리 구조가 다르냐 같으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은 뭐냐? 행정이나 시장이나 다른 권력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권력기관들이 시민들의 요구하고 이 중간에 있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건, 법체계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광장에서 요구하는 것, 촘촘히 우리들의 의사와 형성되는 것만으로 법이 형성되진 않아요. 법 속에는 뭐도 있냐? 시장의 논리 또는 행정체계의 논리. 이것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거기는 효율성이나 유용성이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정당성보다는. 예. 효율성이나 유용성이라는 중요한 기준들도 법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법 전문가들이 이쪽에만 너무 몰입되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네, 다시 시장의 말하면 논리에 시장의 논리나 예. 행정체계의 논리에만 빠져 있으면 너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예. 매몰돼 있어 시장 논리에. 법은 자 시민들의 논리로 시장과 행정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체계인 거예요. 네. 동시에 시장의 논리와 행정체계의 논리, 행정권력의 논리를 시민들한테 합당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제가 누차에 걸쳐서 우리가 염려했던 것은 법 전문가들이 지나치게 시민과 시민들의 의사 형성과 정치적 의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렇지. 행정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에 너무 치우쳐 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시민의 논리에 내가 가까이 가는 것을 오히려 경계해. 그러면 마치 자기가 그런 시민들, 다시 말해 자기들 입장에서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휘둘린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의식이 제가 있구나. 정확합니다. 예. 이게 이제 선민의식이야. 이게 그게 전 세계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영향성이 그걸 있다고. 주리스토크라시라고 한 표현을 하거든요. 주리스토크라시 다시 말하면 법관 통치 체계. 법이 너무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법률도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네. 법을 너무 복잡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느 순간 접근하기 그 어려워.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게 그럼요. 됐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 전문가가 마치 특별한 걸 다루는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통하고 그들끼리 통치하는. 예. 근데 이번에 우리가 워낙 간절한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내밀하게 들여다봤더니 별것도 아니야. 그렇죠. 이놈들이. 맞아. 그렇지. 네, 그거 이번에 알았거든 내가. 별것도 아니야. 그리고 어떤 식으로 법으로 장난질 치는지까지도 다 알아냈어 내가. 그러니까 아니 저 자식들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별것들도 아닌 것들이. 예전에 아이고. 의사들도 그 처방전 막 쓸 때 막 막 쓰잖아요. 막 영어로만 영어도 해가지고 아니고 가지고 막. 따지고 뭐 그런 건데 머리 아프다고 했다 어디 아프다고 했다 써놓고 감기약 몇 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도 저도 법 철학을 박사학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법 조문이 복잡해졌다는 것뿐이지 그렇지. 이게 막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렵지도 맞아요. 않아. 어려운 하나도 안 게 어려워. 아니에요. 내가 봤더니. 어려운 근데 게 이번에 아니라- 알았다. 네. 그런데 지기현 씨 그렇죠. 들켰어 나한테. 그러니까 네. 이제 시민들이 조금 있으면 법관들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시기에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법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법률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복잡해지고 촘촘해지다 보니까 이 법으로 민주주의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관들이. 법으로는 민주주의 법관들이 못 담아내. 못 담아내. 이제는. 못 담아내고 예. 특히 못 담아내. 법 기술을 써서 국민을 학대하거나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세력들이 등장해도 네.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못 막겠더라고. 군사 독재, 군사 독재나 유사 독재가 나타나도. 맞아. 그래서 마지막 최후 보루로 뭘 만들었다?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 만들었다. 만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법 논리나 기술에 종속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민들의 의견과 의지예요. 예. 오히려 거기는 시민의 논리에 더 가까이 가야 돼. 가라고 만들었으니까. 그 입장에서 그렇지. 독재를 통제하라고 예. 만든 기관이에요. 오늘 예, 좋다. 예, 예. 강의. 그래서 만드는 기관인데 어.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죽을 뻔했죠. 진짜. 우리가 조금 솔직히 헌재를 그래서 더더욱 헌재를 비판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헌재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공부한 걸 총 동원해 보면 일단 시민 국민의 입장에서 주권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주권자의 입장. 입장에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을 파괴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고 단죄할 것인가. 그렇지. 자, 이것이 의견을 수합했으면 작동상 폐쇄라는 게 필요해요. 네. 어느 시점이 되면 전부 문을 닫고 아, 그렇지.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지난번 심의가 끝났잖아요. 네. 심의 끝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문을 닫고 작동상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 네. 폐쇄 상태에서 오로지 법치주의를 지킨다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요구는 알았으니까 네. 민주주의 요구를 어떻게 법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 고민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답이 명확하거든요. 명확하지. 그래서 저는 어떤 8대0 이외에 다른 어떤 기타 의견도 용납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헌재의 존립 이후에 그렇죠. 헌재를 만든 입법자의 의도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입법자의 의도가 뭐라고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독재, 군사 반란을 막으라는 게 제1 목적이라니까요. 네. 원래 그런 독재를 광장에서 막았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헌재가 좀 해라. 그렇죠. 그게 왜?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뭔 말인지 알겠지. 완전히 이해됐어, 맞아.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 어떡하냐. 네, 광장에서 막으니까 시민들만 죽어 나가는 죽어 거잖아요. 나가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데 대법원에다 판결하라고 하면 지금까지 세계적인 법의 발전 과정을 보면 대법원은 법 기술적으로 너무 발전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 발전돼 있어. 왜냐면 그게 다 기술적으로. 돈이거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어. 저는 헌재가 법관들로만 임명되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네, 봐요. 그렇죠. 우리 초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 정치인도 하고 막 그랬어요. 물론 어. 법적 전문 지식이 있는 정치인 아,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다 법관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판사 출신입니다. 잘못된 지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건 잘못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가면 다 그것도 이제는 뭔가 이게 신성시되면 안 돼요. 맞아요. 신성시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네. 기관도 신성시되면 안 돼요. 맞아. 모든 기관은 주권자의 뜻을 받드는 것이지. 처음에 말했잖아요. 모든 대한민국 헌법기관은 뭐 하기 위한 거다?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데만 권한을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어떤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특히 헌재는 특히 헌재는 그렇다. 우리들의 마지막 보루인데. 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광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 맞습니다. 그러라고 만들었다.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예. 광장에 피 흘리지 않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광장에 피 흘리지 않고 법적으로 해결해라. 다른 네. 말로 하면 그건 1919년 3.1운동 때부터 광장에서 피 흘려온 모든 이 나라의 선조들의 피를 헌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게 참 그걸 거스리면 용서할 수 없죠. 그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기타 의견 변론 뭐 이런 건 자체가 저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8대 0의 음. 별개의 의견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네. 네. 헌재를 만든 입법자의 의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입법자인 주권자의 의도에 따르면 네. 그럼 명확하다. 음. 다른 건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주제를 바꾸느라고 제가 좀 네. 네. 조금 뭐 근데- 매끄럽지는 않았는데. 왜? 괜찮아. 좋았는데 왜 그래? 그러나 주제 의식은 굉장히 좋았다.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예. 조심조심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저부터도 그러고. 네. 네. 저도 역시 조심조심 4월 4일까지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과는 그럼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교수님은 설마 매불쇼 때문에 그 먼 빛골 광주에서 올라오시는 겁니까? 네. 아니 오직 매불쇼 때문에? 네. 와 이러고 이것도 바로 다시 뭉클하네요. 가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러고 네. 또 가죠. 그 먼 광주로 또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와, 시기가 아니면 제가 진짜 그랬잖아요. 간절하시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르지만 자주 올 수 없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탄핵 이런 기간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대단하시네. 그럼 완전히 그냥 생활이 다 무너졌겠네요. 저만 그러겠어요? 와, 이거 참. 저만 그러겠어요? 예.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와. 광장에 나가는 시민들은 그러니까 제일 지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생계를 파괴당한 사람 어떡하냐고요. 지금 가게 안 돼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럼 그분들은 이 내란이 자식 때까지 전승됩니다. 그 피해가. 아직도 어떤 사람은 IMF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 어떤 맞아. 사람에게는 네. 네, 네. 어떤 가족이 어떤 가족에게는 예, 맞아. 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내란이 하루로 연장될수록 수백 명이 맞아. 인생을 맞습니다. 파탄에 이르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저 일상이 약간 무너진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뜻이 뭐 어떻게 보면 좀 비과학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모아야 된다. 이 모이는 것 같아. 당연히 이게 뭐 좀 뭔가 비과학적인 말 같아서 좀 그런데 음. 이런 교수님의 그런 마음, 음. 뭐 이런 막 그렇죠. 머리 자르는 그렇죠. 이런 마음, 음. 다 모아진 지금 거예요. 이 방송을 지금 이 시간에도 15만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한 보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맞아. 모아지는 진짜로. 것 같아. 그럼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계셔서 용기도 나요. 네, 그럼요. 예. 그게 비과학적인 게 아니고 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사회는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매번 불안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정승기가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은 나 진짜로 마음이 철렁철렁한다니까 진짜. 같은 마음이니까. 아니, 근데 내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정승희 작가님이 막 모처럼 얼굴이 좋아요. 피부가 좋아졌어요. 아니 막 제가 막 몇 시간 만에. 그러니까 좀 오바가 심해요. 뭐 큰일 났다고 합니까? 뭐 나는 또 진짜 이 큰일 났다 저는 싶어가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 아 진짜 막 철렁철렁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네. 파라리 가짜 뉴스야. 음. 그래도 아, 정승희 작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 네. 저도 걱정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4월 4일까지 조심조심 힘을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구영 교수님 진심으로 고맙구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